퇴직 후 50대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더없이 소중해지지만 은퇴라는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면 그 소중함도 종종 변화를 겪습니다. 평생 함께 달려온 동료들이고 서로 의지했던 친구들이지만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차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은퇴했는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미묘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배어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의 일상 이야기가 이제는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며 신경 쓰이는 주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유 있게 여행을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벌이를 찾으며 생활비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어쩌면 퇴직 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변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일 수 있을까? 친구들과의 거리감이 자꾸 느껴질 때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퇴직 후 50대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서로의 인생사를 잘 알고 있고 함께 겪어온 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직 후의 삶,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 소중했던 관계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웃고 즐기던 대화가 어느새 한쪽은 부담스럽고 다른 한쪽은 조심스러워지는, 그야말로 거리감이 생기는 걸 느끼곤 하죠. 사실 은퇴 후 경제적 상황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사례 1. 내 친구는 퇴직 후 매달 유럽 여행, 나는 생활비 걱정뿐인데. 첫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하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농사도 지으면서 편히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김 씨가 있는데,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여행하며 SNS에 사진을 자주 올립니다. 친구랑 뭐가 달랐지? 싶었지만 알고 보니 김 씨는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부부가 퇴직 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 씨는 친구의 SNS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초라함을 느낍니다. 친구 모임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친구는 자랑하려는 게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감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박 씨는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임 참석을 피하고 친구의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친구와의 거리감을 만든 셈이죠. 사례 2. 퇴직 후에도 알바하는 나와 여유 있게 취미생활 즐기는 친구들. 두 번째는 송 씨의 경험입니다. 송 씨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반면 친구들 중에는 여유롭게 은퇴 자금을 마련해 두어 그동안 해보고 싶던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랜 친구인 정 씨는 골프를 시작해서 주말마다 필드에 나가고 그림을 배우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해요. 친구들과 만날 때 송 씨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도 저런 여유를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친구들은 같이 골프 치러 가자라고 권유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비용이 부담돼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유를 대고 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은 송 씨가 왜 모임에 자꾸 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해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송 씨 입장에서는 괜히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경제적 상황 차이로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 같은 시간을 즐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사례 3. 가족 문제로 퇴직금 다 쓴 나와 노후 대비 철저한 친구. 세 번째 사례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자녀의 유학 비용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대부분 썼어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같은 시기에 퇴직한 친구들은 연금도 받고 모아둔 돈으로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히 이 씨의 친구인 최 씨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재테크를 해서 이제는 그럭저럭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매번 함께 은퇴 후 계획도 세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이 씨에게 권유하지만 정작 이 씨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최 씨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씨도 친구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만 마음이 약해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고 자꾸만 스스로를 외톨이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철저히 준비한 노후 덕분에 여유롭게 살지만 자신은 힘든 생활 속에서 관계마저 멀어지는 현실의 씁쓸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퇴직 후 경제적 차이가 어떻게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건 서로가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가지게 하고 소중했던 관계마저 부담스러워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오히려 불편함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경제적 여유가 다르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공원 산책, 독서 모임 등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친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덜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각자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겠죠. 퇴직 후 친구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법.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퇴직 후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경제적 거리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꼭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삶의 큰 버팀목이 되지만 퇴직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혼자 속으로만 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생기면 그로 인해 미묘한 갈등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조심하고 있어. 비싼 곳보다는 간단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라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퇴직 후 사람마다 삶의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좋아하고 또 다른 친구는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든 없든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 친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며 이야기를 나눌 때 너 정말 멋지게 잘 지내는구나. 나도 언젠가 너처럼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날이 오길 바라라는 마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작은 활동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을 찾으면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이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소박한 활동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특정한 취미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독서 모임을 조직해 매주 한 권씩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4.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긴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나름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괜히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나는 소박하게 살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결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다. 결국 퇴직 후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함께 웃고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롭게 찾아오는 경제적 격차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것에서 피어납니다. 퇴직 후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우정을 만들어 가세요. 은퇴를 앞둔 공무원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연금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걱정이 없겠지.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정말로 평생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공무원 은퇴자들이 연금만 믿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족과 급작스러운 재정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의료비, 자녀 지원금, 물가 상승 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철저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잊게 하죠. 이 글에서는 연금에만 의존하다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꼭 알아야 할 교훈과 실천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병원비에 무너진 김씨 부부. 김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은퇴했습니다. 그는 연금으로 매달 약 250만 원을 받게 되어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나 김씨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지만 연금으로는 이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만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뿐 예기치 못한 큰일에 대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사례 2. 자녀 지원금에 허덕이는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인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예상외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이 자립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아이들 지원과 제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라며 당시의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자녀 지원을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퇴 전에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물가 상승에 무너진 안정된 생활. 이영희 씨는 20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뒤 60세에 퇴직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을 받으며 시골에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계획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치솟는 물가로 인해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스비와 전기세, 식료품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10년 전에 계산했던 생활비랑 지금 필요한 돈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이 씨는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물가 상승이라는 변수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은퇴 준비 시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다른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3가지 방법.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라. 연금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규모 창업, 취미를 통한 수익 창출, 투자, 수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원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비상자금을 마련하라.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자금은 필수입니다. 은퇴 전부터 생활비의 612개월치에 해당하는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라.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철저한 지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만 있으면 되라는 생각은 은퇴 후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안정된 월급이 아닌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재정적 자유의 시기죠. 위 사례들이 보여주듯 철저한 준비 없이는 은퇴 후의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외의 소득원 확보, 비상자금 마련, 지출 구조 개선에 힘쓰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해보세요. 미리 준비한 은퇴는 후회가 아닌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삶, 연금만 믿었다가 무너지는 이유와 대비책.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의 연속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매달 고정 수입을 받는 것과 달리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정적일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연금에만 의존하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자. 많은 공무원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단순히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노후의 모든 경제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20만 30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점점 상승하는 물가를 고려하면 연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듭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2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외에도 여행, 취미,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소득이 필수적입니다. 2. 의료비,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지출. 은퇴 후 재정 위기의 3대 변수. 은퇴 후 삶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변수는 의료비, 물가 상승,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의료비. 은퇴 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체감합니다.
작은 감기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비가 계속 증가합니다. 공무원 의료비 보조 혜택이 있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가 상승.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비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고정되어 있지만 지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 자녀 결혼식, 집 수리비, 가족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연금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3.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사례 1. 고액 의료비에 무너진 정씨 부부. 정씨는 은퇴 후 연금으로 월 220만 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됐습니다. 의료비와 재활치료비로 매달 150만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 씨의 경험은 비상자금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은퇴 전에 반드시 예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2. 물가 상승에 밀려난 안정된 생활. 김영희 씨는 은퇴 후 매달 18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전기세와 가스비는 매년 오르고 간단한 생활비조차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골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도심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준비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추가 소득원을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3. 자녀 지원비에 허덕이는 박 씨. 박 씨는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립할 줄 알았는데 아직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며 당시의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이 사례는 자녀와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은퇴 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은퇴 후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들. 1. 연금 외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규모 창업, 취미를 통한 수익 창출,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 전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상자금 마련.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건 필수입니다. 생활비의 612개월치 정도를 예비자금으로 준비하고 가급적 연금 외의 자산을 활용해 이를 채워야 합니다. 3. 지출 구조 개선. 은퇴 후에는 소득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세요. 특히 보험, 자동차 유지비, 고가의 외식비 등을 조정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건강관리에 투자. 건강이 곧 돈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연금은 시작일 뿐 완벽한 은퇴 준비는 별개다. 연금은 은퇴 후 삶의 기반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는 아닙니다. 연금만 믿고 안일하게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없다면 은퇴 후 삶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연금 외의 소득원을 마련하고 비상자금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은퇴는 걱정이 아니라 여유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60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돈 많아도 무료했다. 다시 웃게 된 이유. 서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이제 나는 은퇴를 준비할 만큼 충분히 벌었어. 지점장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김성민 60세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월급도 높았고 퇴직금도 넉넉했다.
연금도 나온다. 아내와 오랜만에 여행도 가고 편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은퇴 후 첫 한 달은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신문을 읽고 커피도 한 잔하며 이제야 좀 쉬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루 종일 특별한 할 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에 나가 바쁘게 일하는데 자신만 멈춘 것 같았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허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런 공허함을 느낀다.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쉬다 보면 지루함과 외로움이 몰려온다. 은퇴 후 삶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 은퇴 후에도 즐겁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이 따로 있다. 그 방법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다시 의미를 찾은 62세 전직 은행 지점장. 김성민 씨가 가장 괴로웠던 건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감정이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직원들을 이끌고 지점을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퇴직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오후가 되면 무료함에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빠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 지점장님, 요즘 뭐 하세요? 저희 신입 직원들 금융, 상담, 교육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그런 걸 해야 하나? 하지만 해보기로 했다. 후배들에게 은행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김성민 씨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결국 그는 은퇴 후 금융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의미 있는 삶을 되찾았다. 교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 멘토링, 강의, 자원봉사 등을 찾으면 삶의 활력이 생긴다. 2. 퇴직하면 여행이나 다녀야지. 결국 집에만 있던 58세 전직 공무원의 변화. 박영수 58세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 전에는 은퇴하면 전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남은 시간은 그냥 무료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보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도보 여행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나가봤는데 걷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었다. 그렇게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을 걸으며 여행 기록을 남기고 블로그까지 운영하는 중이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건강까지 좋아졌다. 교훈. 여행 은퇴 후의 정답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3.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될 줄 알았다. 아내와의 거리감에 놀란 60세 대기업 부장의 선택. 이정훈 60세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 은퇴했다. 이제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불편했다. 작은 일로도 싸움이 자주 벌어졌다. 결국 이정훈 씨는 고민 끝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DIY를 좋아했기에 지역 공방에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직접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수준까지 되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교훈.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도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통해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즐겁게 살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획 없이 쉬면 삶이 공허해진다.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찾고 지속 가능한 취미를 만들고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민 씨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후배들에게 금융 강의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여행도 즐기고 가족과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결국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취미, 목표, 사회적 관계를 고민해보자. 인생은 은퇴 후에도 계속된다.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 배움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마침표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쉼표일 뿐이다.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성장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며 발전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다. 1. 내가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65세, 영어를 다시 시작한 전직 은행원의 이야기. 김성민 씨는 60세 은퇴 후 무료함을 느꼈다. 하지만 은퇴한 지 5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후회가 생겼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도 다녔지만 영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 나이 들었는데 영어를 배운다고 될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도 시도하고 유튜브 강의를 보며 공부하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됐다. 교훈. 은퇴 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뇌를 계속 활성화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된다. 2. 은퇴 후 무료함을 해결한 최고의 방법. 새로운 자격증 도전에 성공한 62세 퇴직자의 이야기. 이정훈 62세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한동안 방황했다. 하지만 우연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를 보면서 흥미가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배우다 보니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은퇴 후 커피 관련 작은 강의까지 진행하게 됐다. 교훈. 은퇴 후에도 자격증 공부를 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넓어진다. 3. 기술 하나 배우니 인생이 달라졌다. 58세, 컴퓨터 배워 유튜버가 된 이야기. 박영수 58세 씨는 공무원 퇴직 후 디지털 기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배우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점점 영상 편집이 익숙해졌고 나중엔 퇴직 후 생활을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다. 현재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월 수익도 나오기 시작했다. 교훈. IT 기술을 배우면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나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가치가 될 수 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기회가 늘어난다. 결론. 은퇴 후 배움이 삶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가질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배워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을 시작해보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요. 은퇴하면 한국을 떠나서 맑은 공기 마시고 푸른 초원에서 여유 있게 살고 싶다. 특히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치상 낙원으로 비춰집니다. 깨끗한 환경, 여유로운 삶의 속도,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그러니 투자이민이라는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노후의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거액을 들여 투자이민으로 뉴질랜드에 갔다가 결국 다 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도 나도 해외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까요?
65세의 이모 씨 부부는 30년 직장 생활로 모은 퇴직금 7억 원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까 고민하다가 지인이 권한 뉴질랜드 투자이민 설명회를 들었죠. 3억만 투자하면 영주권이 나오고 평생 복지 혜택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한국 전원주택도 땅값만 2억이 넘는데 뉴질랜드 시골에서 목장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장밋빛 계획은 현실과 달랐습니다. 투자금은 현지 농업법인 지분 참여 형태로 묶였는데 실제 수익 배당은커녕 파산 위기에 처했고 이 씨 부부는 자산을 회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환율과 물가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년 만에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남은 돈이 1억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원주택이라도 질걸 이 씨 부부의 눈물 어린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유형이에요. 58세에 은퇴한 박 씨는 아이들도 다 키웠으니 이젠 나답게 살자는 생각으로 뉴질랜드 소도시로 떠났습니다. 관광 때 본 풍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 살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죠. 박 씨는 투자이민보다는 자영업 형태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는 교민들을 상대로 소박하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사정이 달랐어요. 인구가 적어 단골 확보가 힘들었고 외식 물가가 높아도 운영비는 더 비쌌습니다. 게다가 현지 행정과 규제, 영어 문제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는 폭발했어요. 결국 3년 만에 사업을 접고 귀국했는데 투자비와 적자 운영비까지 합쳐 4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치킨집을 해도 이렇게는 안 망했다는 박 씨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죠. 해외 이민이 로망이 아니라 사업이라면 훨씬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요즘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뉴질랜드는 몇 년 전부터 투자이민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문을 걸어 잠갔다 재개하긴 했지만 기여형 투자이민 액티브 인베스터로 바꿔서 심사 기준이 훨씬 깐깐해졌죠. 60세 부부였던 김 씨는 이전 규정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받고 계획을 변경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가 아직 예전 방식으로 해준다며 돈을 받고 잠적했어요. 이 과정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뉴질랜드 계획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돈을 다시 모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 정도 돈을 다시 벌 수 있을까요? 허망해요. 김 씨 부부는 이민 사기의 피해자이자 은퇴 후 이민이라는 환상에 속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의 전원생활 대안으로 해외를 너무 쉽게 선택했다는 점. 투자 이민을 투자가 아니라 비자 사는 비용쯤으로 생각해 리스크를 무시했다는 점. 현지에서의 생활비, 환율 리스크, 사업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는 분명 살기 좋은 나라예요. 자연환경, 복지제도, 교육 수준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투자 이민은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게다가 해외는 한국보다 정보 접근이 어렵고 사기 리스크가 큽니다. 현지 법인 투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환율이 오르면 생활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의료보험과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은퇴자는 한국에서 돈 벌 기회가 적어요. 한번 잘못 투자하면 다시는 만회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골 생활은 불편하고 병원도 멀고 이웃도 없어서 외로울 것 같아서 해외 이민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외국 시골에 가면 언어 장벽, 문화적 고립, 의료 접근성 문제는 훨씬 큽니다.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연금 가치도 깎여서 생활비도 늘어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외 이민하지 마세요. 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현지의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원주택이 너무 비싸니까 같은 단순 비교로 결정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현실적 조언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투자 의미는 부동산 매수나 비자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있는 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해외에서의 생활비, 환율, 세금, 의료비 등을 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특히 환율이 20%만 움직여도 생활비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의 말만 믿지 말고 현지 정부 사이트, 재외동포 커뮤니티, 공간 등 공신력 있는 경로로 직접 정보를 확인하세요. 넷째, 가능하다면 최소 36개월 이상 체험 거주를 해보고 결정하세요. 다섯째, 한국에 남아있을 경우 시나리오도 동시에 준비해서 비교해보세요. 노후의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은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만큼은 준비되지 않은 선택으로 소중한 노후 자산을 날리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퇴 후 삶은 길고 또 소중합니다. 더디더라도 꼼꼼히 살피고 스스로 결정권을 꼭 쥐고 가세요. 그게 우리 세대가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은퇴 후 투자 이민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의 사례와 감정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걸 꼭 따져보셔야 한다는 정보를 더 깊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말하듯 풀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이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게 얼마나 들죠? 입니다. 이게 단순히 비자 비용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은 투자비, 이민 비자비, 정착비, 생활비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3억 10억 원 정도만 넣으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최소 약 500만 뉴질랜드 달러 약 40억 원 이상의 기여형 투자가 사실상 기준이 됐어요. 물론 일부 금융 투자는 비중을 줄여서 넣을 수 있지만 부동산은 이제 투자이민 계산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대부분 중산층 은퇴자는 사실상 자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 컨설팅 업계 일부가 여전히 옛 규정을 언급하면서 방법이 있다라며 꼬드긴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상담한 사례 중에도 컨설턴트가 10억이면 된다고 해서 한국 집 팔았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작 이민성에 확인하면 현재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생활비 문제. 많이들 뉴질랜드 물가가 한국보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도시에 따라 한국의 1.5배, 2배도 나옵니다. 특히 외국인이 처음 정착할 땐 렌트비가 큰 부담이에요. 웰링턴, 오클랜드 같은 주요 도시는 평균 주택 임대료가 월 300만 원 이상이 흔합니다. 전원마을이라고 싸냐? 아닙니다. 시골은 렌트는 좀 저렴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차량 유지비, 난방비가 훨씬 비쌉니다. 전문가로서 권하는 방법은 꼭 이민을 고민하신다면 최소 6개월 정도 단기로 살아보세요. 렌트 계약도 단기로 하고 직접 장을 보고 병원을 가보고 지내면서 내 연금, 내 자산으로 과연 유지가 되는가를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 이민을 비자 사는 비용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리스크 있는 투자예요. 예전 규정에서조차 돈을 뉴질랜드 정부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 투자처에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농업법인, 스타트업 펀드, 회사채 등 다양한데 현지 업체가 부도나면 투자금이 날아갑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케이스에서는 한국 투자자가 5억을 스타트업 펀드에 넣었다가 회사가 청산되면서 70% 손실을 봤어요. 문제는 한국처럼 소송으로 쉽게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언어 장벽, 법체계 차이, 비용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건 이민 투자금은 비자 비용이 아니라 고위험 투자 자금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환율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달러가 800원일 때 연금을 송금했다면 300만 원 보내면 3,750달러였는데 환율이 950원으로 오르면 3,150달러로 줄어듭니다. 생활비가 큰 폭으로 오르는 거죠. 환율 해지 상품도 있지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건
연금으로 생활하려는 분들은 환율이 오를 가능성까지 시뮬레이션해 보셔야 해요. 또 의료비 문제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의 공공의료는 훌륭하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사실 영주권을 얻어도 무료가 아닙니다. 지피주치의 진료가 4,070달러 36만원, 전문의는 200달러 16만원 이상가 기본이에요. 수술이나 검사 대기는 6개월, 1년도 걸립니다. 사설보험을 들면 매달 1,030만원 정도가 또 나갑니다. 한국보다 싸거나 비슷하겠지 했다가 깜짝 놀라서 귀국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전 팁? 투자 이민이나 정착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플랜 B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현지 투자에 실패하면 내가 한국에서 월세를 얻어 살 수 있는 돈은 남길 것인가?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여도 10년은 버틸 자금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안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또 정보 출처를 꼭 점검하세요. 이민 컨설팅 업체 말만 믿지 말고 뉴질랜드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 한인 커뮤니티의 경험담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은 태비자라는 오해도 버리셔야 해요. 뉴질랜드에는 은퇴자 비자도 따로 있지만 자산 요건이 엄청 높고 매년 재심사도 까다롭습니다. 즉 편하게 살려면 자산이 아주 충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은퇴 후 이민의 최대 리스크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 시골에서 전원 생활이 답답할까봐, 병원이 멀까봐 두려워서 해외로 눈을 돌리지만 해외는 언어 장벽, 문화적 고립, 정보 비대칭, 환율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도 난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절대 말리지 않아요. 다만 철저히 계획하고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산이 내 노후가 내 건강이 걸린 문제니까요.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 이민을 고민 중이라면 꼭 다시 한번 엑셀 열어서 생활비 시뮬레이션 해보고 부동산 매각 여부도 신중히 결정하시고 전문가의 23중 검증을 거쳐서 선택하세요. 꿈은 멋지되 준비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게 노후의 악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